네, 130여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헌신적으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죠. 대략 170여 개 나라에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매거진 이번 주는 무슬림 인구가 절대적인 인도네시아에서 30여 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성웅 선교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 나누는 시점이 4월 9일인데 지금 연회 때문에 들어와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감리교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회 때에 들어와서 교회 보고도 하고 또 후원자들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오시겠네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한 곳에서만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인도네시아를 선교지로 이렇게 마음에 품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몇 차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방문했고 또 그 지역에서 먼저 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를 만나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만일 제가 그 지역에 간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논의 결과 저를 강력하게 불러주신 그리고 부른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라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서 인도네시아로 가면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네.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인도네시아 결정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로 나가셨을 때가 대략 몇십 대예요? 제가 33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결혼하셔서 가정으로 그렇죠. 예. 그러셨군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과 인접한 지역인 바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는 처음에 가서 1년 조금 넘는 시간은 반둥이라는 지역에서 언어 공부를 했고요. 언어 공부가 끝난 후에는 자카르타에 가서 또 5년 반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바탐이라는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카르타 한 곳만 알아듣겠네요. 그럼 바탐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바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신흥공업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흥공업도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문도시. 관문도시. 예, 관문이라 하면 인도네시아와 외국을 연결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역. 그래서 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는 페리라는 배로 뭐 한 45분에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정말. 바탐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무역지대로 지정을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공장을 세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는 그런 지역이라서 많은 외국 회사들도 그렇고 국내 회사들도 이제 바탐에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미지를 그려보면 일단 관문도시라고 하셨으니까 관광객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떠오르는 공업도시 하면은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약간 좀 그래도 활기찬 도시네요. 바탐은 아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하나의 증거로 다른 지역, 시골이나 이런 지역들은 농사를 짓거나 뭐 어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현금, 캐시를 만지는 일이 잘 없는데 여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금, 캐시가 도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시가 살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안 좋은 사건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일단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이제 그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무섭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6개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개신교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지금 이제 유교까지 해석하는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가 이슬람이 아닌 게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이 이슬람이 약 80
2%에서 뭐 많게는 85%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다수 종교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이슬람적인 분위기가 강하지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이 5개 종교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네. 좋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인도네시아 말로는 톨레란시. 톨레란시? 관용이라는 말인데 관용이라는 말에서 남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는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게 인도네시아 전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든가 혹은 힌두교인들, 불교인들을 뭐 크게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중에도 과격한 사람들이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은 아니고 특별히 동남아시아 이슬람들은 과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인데요. 선교사님 이제 현지에서 사역하시면 약간 현지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네. 어디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나 혹은 뭐 통역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해요. 와서 어디서 그렇게 한국말을 잘 배웠느냐고. 자기도 좀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네. 어디서 그렇게 한국말 잘 배웠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 사람이 볼 때는 제가 이제 현지인인데 한국말을 어서 배워서 통역을 잘하는 줄 알고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인도네시아 바탐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일단은 일반 교회 전담 목회는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늘 이제 보고를 하거나 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세 큰 틀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큰 틀.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 네. 두 번째는 학교를 통해서 하는 선교. 세 번째는 선교 동원을 통해서 하는 선교. 예. 그 세 큰 틀을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선교는 제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워진 교회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들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를 파악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일들 뭐 그거는 교회 건축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 사역의 주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를 통한 선교는 제가 2005년도에 그곳에다가 하라판 코인 하라판 코인. 하라판이란 말은 소망이라는 뜻이고요. 예. 코인, KO는 코리아, IN은 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소망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는 선교적인 목적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동원이라 그런 통해서 선교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비전 트립을 통해서 혹은 단기 사역을 통해서 네. 선교에 좀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두 번째는 현지인들의 뭐 리더들, 그러니까 교육자라든가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 뭐 학원 선생님들, 어떤 경우는 학생들까지도 현지인들을 밖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뭐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한국까지도 이렇게 오게 해서 그분들에게 좀 발전된 그런 나라들도 보여주고 네. 교회들도 보여줘서 그 사람들도 좀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심는 일, 그 두 가지가 이제 선교 동원을 통해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특별히 이제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 예, 그래서 제가 후배 선교사라든가 혹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문화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나무라려고 하거나 혼내려고 하거나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그 문화에서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그러고 해석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화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인 소망학교가 지금 문교 그 현지의 문교부에서도 인정을 받은 학교인가요? 예.
오, 감사하게도 기독교 학교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과 이런 분들이 크리스천 바탕으로 좀 세워졌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학교를 세울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크리스천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일반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세울 수는 있어요. 세울 수는 있습니다. 세울 수는 있는데 그 학교가 지금 세워져 있는 동네가 철거민 정착종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낙후한 그런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내는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네. 저희가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고 어떤 교육과정도 훌륭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학교를 받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혜택을 줘도 거기는 아직은 무슬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무슬림 자녀들이 우리 학교로 오면 부모는 좋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게 들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학교로 허가를 받고 학교를 운영하면 저희 지금 선생님들이 100% 크리스찬들이고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네. 그다음에 매일 아침 기도하고 네. 설립자인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고 그럼 다 알지만은 네. 이 사람들이 보내요. 타종교 사람들이 아이들을 보내는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학교냐. 네. 여기는 일반 학교로 허가를 받은 일반 학교인데 네. 공격한 사람들이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교적인 목적으로 네. 저희가 일반 학교를 허가를 받고 하고 있고 그래도 기독교적인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영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돈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과외비도 안 받고 가르치는데 그 교재를 성경으로 써요. 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나와서 니네들 왜 성경을 가르치냐 일반 학교에서 예.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네. 단지 교재를 성경으로 쓰는 거다. 네. 교재를 무엇으로 고르냐는 학교의 재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편법이랄까 약간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이렇게 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예서 예배 시간이 있는데 타종교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는 자기들 모임이 따로 있는데 강당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찬양하고 막 유쾌하게 있는데 자기들은 거기서 코란을 읽어야 되고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와서 기웃기웃해요.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들어라고 강요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이 자원에서 들어오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좀 약간의 편법 혹은 좀 그런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가 일반 현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시설이라든가 교육이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들었는데 반응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라든가 기여금을 받아서 그걸로 학교를 짓는다거나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짓는다거나 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비가 비싸고 또 그 아이들이 내는 돈을 갖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100% 선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다거나 어떤 시설을 갖출 때는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모든 그런 기자재들이 굉장히 좋죠. 지금 학교가 세워진 지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네. 20년 전에는 그 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최고 명문 학교였죠. 지금도 명문 학교긴 한데 네.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명문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죠. 그 학교가 그러면은 과정이 초등학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지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작년에 네. 중학교 1학년이 시작돼서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있습니다. 우와. 다행이네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딱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까지. 그것도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저희가 첫 초등학교 졸업생을 낸 지가 10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초등학교 졸업생이 배출될 때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반협박을 했어요, 저희에게. 어떤? 중학교를 열어달라고. 그렇죠. 그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자유롭고 좋은 분위기에서 학교 생활 하다가 다른 공립학교나 혹은 다른 사립학교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거기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부모들은 네. 이런 분위기 학교, 중학교를 계속해서 연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10여 년 이상을 미뤄왔어요. 이유는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네. 한 학년에 담임선생님 한 분만 계시면은 그분이 뭐 우리로 말하면 영어, 수학, 국어 다 가르칠 수 있는데 네. 중학교는 학생이 10명이든 혹은 50명이든 100명이든 과목 선생님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 필요가 그렇죠. 거의 5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가요. 근데 저희 지금 학생이 중학교 학생이 15명인데 네. 그 15명 중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10명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100% 후원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 네. 학교다 보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쉽진 계속 않죠. 미뤄왔어요. 근데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학교를 안 열면 거의 학교를 폭파시키겠다는 정도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네. 울며 겨자며 일단은 네.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시작은 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셨으니 네. 그 열매도 주님께서 네, 답을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는 총회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현지를 격려 신방했다고 들었는데 이 모범적인 선교 사역으로 교단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선교지도 많을 텐데 이렇게 지금 이곳이 모범 선교지로 평가받는 부분들은 어떤 좀 은혜가 있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제가 지난달에 모범 선교사로 선정이 돼서 또 우리 감리교 본부 선교국의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서 격려하시고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농담으로 나는 이거를 모범 선교사 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네. 모범이 되어야 할 선교사로 내가 하고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2020년도에 네. 언더우드 선교 대상이라는 것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듣기로는. 아니 그럼 언더우드 선교상은 대단한 거잖아요. 뭐 이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받을 때는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보통 이제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 사모도 같이 목회를 하는 거지만 선교사로서는 그 책임의 무게도 사모님도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선교사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이제 목사, 사모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네.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사모라도 그냥 그 사람은 선교사. 그래서 제 선교나 제 목회를 돕는 사람이 아니고 네. 그냥 한 사람의 선교사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고생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좀 내비쳐 주시면 공개적으로요? 아니 이런 걸 공개적으로 아직 비밀로 합니까? 아니 그래도 애쓴 우리 동역하는 그렇군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우리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 최광자 선교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오 딱딱해. 저로서는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현실 부부가 그렇죠.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정말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이라서 인도네시아의 감리교회 연회가 2개가 있고 지방이 6개예요? 지금 현재는 연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연회가 있고 선교연회라고 저희 부르고 거기에서는 이제 중흑인 교회, 하교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연회가 새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회가 3개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연회는 지방이 6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순회 설교자로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다니시는 교회가 몇 군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8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8교회를 이제 돌면서 제가 이번에도 선교보고 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보통 1년에 2번 정도씩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은 주로 이제 그 교회들 돌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교회 안에서 현지인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협력 목회를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가 많아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거기에도 성도들과 목회자들과의 갈등, 마찰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나 그래서 똑같군요.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불만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한 것도 좀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도 이제 표출하기도 하고 네. 또 목회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순회 설교를 하면서 각 교회 그리고 제가 그 지방에만 지금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는 성도는 거의 100%를 제가 다 알고 있죠.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효과적이죠.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네.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유리합니다. 다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난 30여 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이때는 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참 감사하네. 이런 순간들 하나씩 꼽아보신다면 제가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되는 포인트인가요? 근데 안 흘리실 것 같아서 네. 예. 뭐 저도 이제 거기서 있으면서 30년 돌아보면서 뭐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 이 얘기는 저희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지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91년생이고 현재는 이제 공부 마치고 한국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레이스 앤 머시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 거기에 이제 동남아시아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가 5살 때, 네. 5살 때 사실은 둘째가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둘째를 저희가 뭐 스토리는 긴데 그 아이를 거기서 잃고 그 아이를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자바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이제 뿌리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이제 뭐 목회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단독 목회를 할 때 목회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이었지만 제가 선교사로 과감히 가고 뭐 그야말로 형제 자매 친척 다 버린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다 두고 가서 내가 주회를 하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라고 하는 사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철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사실 현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때가 제일 어려웠죠.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네, 물론 상처는 남겠지만 지금까지 또 잘해주셨고 그러면 반대로 보람됐던 순간은?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역시 이제 요새 저희가 뭐 은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역제 같은 경우는 65세가 정년 은퇴거든요. 그래서 60세 넘는 사람들이 자원 은퇴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한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이 제가 60이 넘다 보니까 은퇴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교육자가 됐든 아니면 평신도들이 됐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주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뭐 농담을 좋아하니까 네. 내가 은퇴하면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뭐 한 2, 3년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면 네.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들 어떤 사람 뭐 우리가 집을 져주겠다 뭐 이런 얘기해서 내가 집을 져주려면 지금 져주지 왜 가려고 할 때 져주냐 이제 농담으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살고 했던 그런 것들이 크게 잘못되지는 않았구나. 그렇죠. 하는 이제 그런 게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정말 오래 본 인연들은 그 현지 인연들은 정말 2, 30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걸 그래도 좀 끊임없이 좀 도전해 보고 싶다는 어떤 비전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지금 감리교회는 선교사 파송의 원칙을 2년 전에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 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 인도네시아로 가야 그 사람을 선교사로 인정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 속지주의.
지역에 따른 속쥐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2년 전에 속인주의.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사는 그것이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다 됐든 인도네시아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 인도네시아 선교사.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 지금 개념이 바뀌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렇고 다른 여러 지역들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네. 몇백만 명 다니니까 굉장히 네. 많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제 길러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 해외 선교 시작한 것이 해외 나가서 일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한 한인 교회로 시작해서 선교가 시작된 것처럼 네. 어느 지역에 갔든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에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네. 그 교회가 이제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런 선교적인 훈련 그런 것은 거의 안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는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펀드레이징을 해갖고는 그 사람들 후원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은 저도 또 혹시 그런 일을 앞으로 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먼저 가서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겠나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바탐 지역 주민분들 잘 잡으세요. 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더 잘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것 같네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지금 뭐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사실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도 후원, 그 다음에 재정 후원 그것이 없었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런 힘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어렵지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 계속 하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그런 후원들, 기도와 재정의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목사님의 마지막 이 전하는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실 것 같고요. 아니, 오늘 여러 질문들 드렸는데 이 마지막 질문에서 약간 그 감동 포인트가 나오는. 왜 사모님은 넘어가시고. 자,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인도네시아 바탐 지역 또 그 바탐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 인도네시아인들을 위한 그 선교 사역을 열심히 기도하며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주성웅 선교사님이었습니다.